시간이 됐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대목은 지난번처럼 매번 우리가 역할 분담을 이제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 대화로 돼 있는 것에서 어떤 것을 좀 읽어 주십사.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를 우리 이성록 님께서 읽어 주시고, 케팔로스는 그 옆에 강수빈 님이 케팔로스, 폴레 마르코스는 김연우 님이 폴레 마르코스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읽을 대목은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간혹 그 각주를 다 읽지 않고 꼭 필요한 몇 개만 골라서 읽을 텐데, 기왕이면 읽어 주시는 김에 각주 담당을 한 분 정합니다. 허지연 님이 오늘은 각주 담당. 우리가 다 읽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지정해서 각주를 읽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읽을 폴리테이아가 이제 시작이 됐죠, 본문이. 그래서 공간적 배경으로는 피레우스, 아테네 외항 피레우스에서 벤디스 여신의 축제를 본 소크라테스가 시내로 돌아간다. 이때 시내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시내로 돌아가는 길에 폴레 마르코스 일행, 노예 소년을 보내긴 했지만 폴레 마르코스 일행이 소크라테스를 붙잡고 얘기를 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폴레 마르코스의 집이 곧 그의 아버지인 케팔로스의 집인데, 케팔로스의 집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케팔로스와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사를 하고, 우선 맨 처음에 시간적으로는 케팔로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을 대목은 당분간 케팔로스와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다가 케팔로스가 그 하던 일, 뭐 재물을 바치고 종교적인 그 일을 한다고 아들하고 교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을 대목은 당분간은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의 대화고, 조금 있다가 폴레 마르코스와 소크라테스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막 읽은 것이 그 329 D, C 부분에, 케팔로스는 지금 노령의 나이니까 광포한 주인이 나가서 에이레네 카이 엘레우테리아, 평화와 자유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와 자유의 원인이 뭐냐? 아이티아. 근데 평화와 자유의 원인이 노령, 나이가 많이 든 상태가 아니라 트로포스, 생활 방식이다. 이것도 아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노령이라고 다 평화와 자유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노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포한 주인에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케팔로스가 그것의 원인은 노령이 아니라 트로포스다.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생활 방식이 주목이 되게 됐죠. 자, 그래서 그 뒷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인 교수 역주본의 쪽수로는 59쪽이고요. 스테파노스 번호로는 329 D2 사이. 나는 그분의, 거기서부터 소크라테스가 읽으시면 되죠. 나는 그분의 이런 말씀에 감탄한 나머지 그분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을 충동하느라 말했네. 케팔루스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은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어르신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르신께서 노령을 수월하게 견뎌내시는 것은 생활 방식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겐 위안거리가 많다고들 하니까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많은 사람, 이런 거 이제 슬쩍 지나갈 수도 있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다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란 말을 쓰게 되면 어떤 소수의 사람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 국가뿐이 아니고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 히랍어로 호이 폴로이,
소수의 사람들, 호의, 올리고이 이렇게 대비해서 쓰입니다. 호의는 복수, 남성 복수 정관사예요. 그래서 이 호의 폴로이 그러면 영어로는 더 many, 많은 사람들. 호의 올리고이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플라톤을 읽다가 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부정적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올바른 생각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플라톤의 표현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철학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플라톤과 관련해서 올바르지 못한 이해 방식으로 플라톤이 부계적 모계적으로 엄청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귀족정을 옹호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이 그렇다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그렇다고 귀족정을 옹호했다.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철학할 수 없다. 이 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취지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적용되는 그런 편이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 소수의 사람에 해당되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길을 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아는 사람, 자기 조카나 누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학과 중에서도 철학과를 간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왕래가 잦지도 않았던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제가 이제 철학과 학생들 면접을 하거나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입학시험을 앞두고 철학과를 지원한다고 하면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한 번씩 다 들러가지고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기어코 또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응? 너 무슨 고민 있니? 왜 하필이면 철학이니? 걱정된다는 취지로 철학을 대하는 다수 사람들의 태도, 그는 나는 플라톤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철학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 표현도,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할 때 플라톤의 의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러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케팔로스한테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까 이제 자유와 평화의 원인은 노령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다. 평화와 자유를 지금 자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여기서도 또 하이데거가 생각나는데, 하이데거가 만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만.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부정대명사예요. 부정은 negation, 이 부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정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이야. 그러니까 익명의 어떤 사람이야.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독일어로 만자크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아. 익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거죠. 이런 것과 연관돼요. 그래서 플라톤이 많은 사람 또 소수의 사람 이렇게 쓸 때는 플라톤에서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시해지는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내용상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케팔로스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본인의 표현대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재산을 많이 가져서 재산이 없었으면 적거나 재산이 없었으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지 못할 거야. 당신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많은 재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말할 것이다.
케팔로스가 이제 대답합니다.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야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아니 테미스토클레스의 말씀이 적절한 거죠. 그분은 당신을 헐뜯으며 당신께서 분명하신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라 때문이라고 말하는 세리푸스 사람에게 직구하시기를 당신께서 세리푸스 사람이어도 유명해질 수 없었겠지만 그 사람이 아테네 사람이어도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하고 노령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이 들어맞는 거죠. 말하자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가난하고서는 노령을 썩 수월하게 견디어내지 못하겠지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자족하게는 되지 못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네. 예, 여기서 이제 뭐 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다 보면 이제 오늘 읽는 대목에도 시인들을 또 이렇게 그 거론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만약 작가를 거론한다고 하면 주로 서사시인 헤시오도스, 헤로도토스, 빈도스로 말하면 요 서사시인에 대한 소환이 더 많죠, 훨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에 서정시인 핀다로스, 핀다로스하고 누가 나오죠 또? 시모니데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빈도스로 비하면 헤로도토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에 비하면 한결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극 작가, 특히 우리가 보통 3대 비극 작가라고 말하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 이런 것들을 대화편에서 너무 자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할 때 테미스토클레스나 시모니데스나 이런 걸 소환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과거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 독자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때마다 이걸 알아내야 돼. 왜 여기 테미스토클레스고 핀다로스가 왜 나오지? 다행히 우리의 박주인 교수가 어느 정도는 각주를 달아놨어. 다행히. 그 조선시대만 해도 보통의 지식인만 하면 사서삼경을 거의 암송한 상태로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너는 무슨 장에는 이런 말이 있지. 이거 자유롭게 갖다 쓸 수가 있었어요. 평균적인 지식인만 돼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아니야. 이 당시에는 이랬으니까. 서사시인, 서정시인, 비극작가, 역사적 인물 이런 걸 흔히 자기 대화 속에서 아주 자유자재로 쓰는 거. 근데 이제 현대 독자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때마다 이제 박주영 교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핀다로스가 어떤 시인이고 시모니데스가 어떤 시인이고 이걸 이제 봐야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테미스토클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죠. 그 지긋지긋한 페르시아 전쟁을 맨 마지막 이순신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육지가 다 초토화되고 석권됐고 살라미스의 배 몇 척 남았어. 사실 배 몇 척 치고는 많이 남았지 배가. 왜냐하면 그 각주에 보시다시피 테미스토클레스의 큰 업적이 함선을 많이 미리 준비해 둔 거였었어요. 그 마지막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지긋지긋했던 세 차례나 되는 세 차례가 여러 해에 걸쳐서 벌어졌는데 결국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요. 종식되게 되는 거야. 그게 테미스토클레스의 지휘 아래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한 거지.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큰 사건이야. 테미스토클레스의 살라미스 해전. 그래서 아까 방금 3대 비극작가라고 그랬는데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이분 학기에 우리가 이 국가를 읽으면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세 명의 비극작가. 그다음에 에우리피데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대가 조금씩 달라. 이 아이스킬로스가 제일 선배고 그 다음 세대고 그 다음 세대고. 그런데 하필이면 테미스토클레스의 이 살라미스 해전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너무도 강렬한 역사적 경험이어서
세대가 다른데 이걸 살라미스 해전으로 통일해서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해. 아이스킬로스는 살라미스 해전에 참전해서 시민으로서 용감히 싸웠고, 소포클레스는 이 승리를 노래하는 합창단의 소년 합창단의 일원으로 노래했고, 에우리피데스는 그때 태어났다. 세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 명의 비극 작가를 살라미스 해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한테 테미스토클레스 지휘 아래 이루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강렬한, 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했어요. 그로부터 등장한 것이 민주주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단 말이야. 그런데 극적으로 역전승을 해서 물리쳤어. 승리를 했어. 이것을 이뤄낸 사람들이 누구냐를 봤더니 사실은 그동안 큰 소리 치던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었어요. 이 보통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획기적으로 용인한 제도의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는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나라를 구했잖아,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런데 여기 박정 교수 각주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각주 16에 보시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면 오스트라키스모스 도편 추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자기 파편에다가 누가 지금 아테네에서 위험한가, 그래서 추방해야 되는가 이름을 적어내요. 그런데 우리 인문학교육연구소에서 그리스 여행 갔을 때 바로 이 아탈로스 박물관, 긴 회랑으로 된 건물에 있는 박물관, 그 아탈로스 박물관은 강점이 뭐냐면 아고라를 중심으로 아고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관이 다 있었단 말이죠. 부울레, 평의회, 또 법정, 이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주요 기관이 다 아고라에 있기 때문에 그 아고라 한편에 있는 아탈로스 박물관에는 고대 민주주의와 관련된 유물, 유적이 거기 집중적으로 전시가 돼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추첨, 제비 뽑는 기구 그거 보셨고, 거기 보면 요 도자기 조각이 있는데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테미스토클레스가 빈도수 1위야. 놀랍죠? 나라를 구했다면서. 한편으로는 칭송을 하고 환호성을 치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누구를 추방할까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도편 추방 그 명 이름을 남긴 쪼가리가 테미스토클레스를 추방해야 된다는 도편수가 1위였다. 압도적으로. 참 인간의 일이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아탈로스 박물관 각주 16에 보시면 앞에 이제 테미스토클레스를 중요한 것 관련해서 쭉 얘기하고 결국은 살라미스 해전의 지휘관, 아테네를 구한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라키스모스 도편 추방법으로 추방당해서 조국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숨을 거두고, 아탈로스 박물관에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적힌 도편, 도자기 쪼가리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요 박주영 교수가 잘 차여서 정돈을 해놨어요. 그 아테네 여행을 할 때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거의 대부분이 신타그마 광장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 거기서 끝나는 수가 많은데, 그 신타그마 광장으로 통하는 큰 길, 신타그마 광장을 바라보고 섰다면, 그 지금은 이제 국회의사당이죠. 예전에는 왕궁. 그 왕궁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이 판 에피스테미우 거리고, 그 판 에피스테미우 거리에 그 덴마크 출신의 건축가 형제들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한 건물, 아카데미아, 국립 아테네 대학 본관, 국립 도서관, 세 건물이 나란히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른쪽 길이 국립정원이야. 그래서 국립정원을 따라서 쭉 오다가 신타그마 광장이 거의 다가갈 무렵에 벽에 이렇게 세 사람의 부조가 나란히 있어요. 그게 바로 이 3대 비극 작가예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예. 그 이제 여기에 몇 분은 실제로 가서 보고 왔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가실 건데, 예? 그 아테네 여행의 출발지 이제 종착점이 신타고마 광장을 바라보고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바라보고 오른쪽 국립정원의 담벼락에 신타고마 광장에서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걸어오면 이제 신타고마 광장 거의 다 왔다 할 쯤 이 새 비극 작가의 부조가 있어요. 이름도 아래 있을 거야 아마. 이름도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둡니다. 플라톤 대화편을 읽다 보면 앞으로 서사시인, 서정시인, 비극 작가의 어떤 작품에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빗대어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테미스토클레스 얘기를 했는데 테미스토클레스와 같은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주장에 소환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요 플라톤 대화편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 330A 박준 교수 역주본 60쪽에 위에서 한 셋째 줄,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가난하고서는 노령을 썩 소홀하게 견뎌내지 못하겠지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쉬 자족하게는 되지 못할 것이니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학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조금 이 케팔로스를 자극하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게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케팔로스의 대답이 이거야.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난하고서는 노력을 썩 소홀하게 견디내지 못하겠지. 부가 필요해 어느 정도. 그런데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쉬 자족하게는 되지 않을 거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부유하다고 해서 누리지는 못한다. 훌륭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하는 것,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한다. 근데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까? 아니다는 거지. 그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고요. 조금 더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 그런데 케팔로스님, 어르신께서는 소유하고 계신 재산 중에 대부분을 상속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취득하신 것입니까? 우리 소크라테스 별걸 다 묻네. 궁금하네. 이건 조금 이제 답하기가 민망한 건데 지금 이제 재산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 재산 그 다 저 선대로부터 상속받으신 겁니까? 선생님이 그냥 열심히 그 일해서 얻으신 겁니까? 이렇게 딱 대놓고 물어봤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케팔로스가 뭐라고 답하는지. 케팔로스. 어느 만큼 내가 더 취득했냐는 건가요? 소크라테스 선생? 축제한 사람으로서는 조부와 삼촌 사이의 중간쯤이 되는 사람이지요. 조부이시며 나와 같은 이름이신 분께서는 내가 지금 가진 재산과 거의 비슷한 만큼의 것을 상속받으셔서는 그 몇 배로 불리셨지만 이를 삼촌 리사니아스께서는 지금의 것보다도 더 줄어들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나로서는 이 애들에게 내가 상속받은 것보다 줄이지는 않고 조금이나마 더 남겨주게 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네요. 자, 소크라테스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답을 하겠는데 나의 할아버지 케팔로스야. 이름이. 나의 할아버지 케팔로스는 상속받은 것을 많이 불렸신 분이야. 나의 아버지 리시니아스는 많이 잃으셨어. 나는
이 격세로 나는 그 중간쯤 돼. 많이 불려놓으신 분, 많이 잃으신 분, 나는 그 중간쯤 돼. 내 바라건대는 내 아들한테도 뭐 큰 차이 나지 않도록 그럭저럭 물려줬으면 해.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박정 교수는 각주 18을 달았는데 나와 같은 이름이신 거기는 짧은 각주 18을 각주 담당이 한번 읽어봅니다. 응, 손자가 응,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관습 때문이다. 응, 이런 같은 이름, 응, 호모니모스 응, 받기는 조부와 응, 손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 아버지와 응. 아들 사이에도 있었던 것 같다. 예, 이제 히라보로는 이걸 호모니머스라고 하는데요. 호모는 같다는 뜻이 여기서는 같다. 그 다음에 원형은 오노마야 일격 명사형은 오노마. 오노마가 이름이야. 그래서 호모니머스 그러면 한 단어로 이름이 같은 동일한 이름의란 뜻입니다. 영어에 비슷한 말 시노님, 반대말 엔토님 이게 다 히라보에서 왔어요. 그 또 무슨 님 하는 게 오님, 오노마에 오노마. 그래서 동의어, 반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모니모스 그러면 이름이 같음이야. 이름이 같다는 것. 심지어는 이게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도 그래. 현대 그리스도. 그래서 대체로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태어났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붙이냐?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줘. 많은 경우에. 근데 이제 박정희 교수는 친절하게 뭐라고 썼냐면 조선 간에 할아버지 나가 내가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가 빈도수로 많은데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도 없진 않다. 이건 빈도수가 적어요. 대체로 격세로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요거는 고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도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스 여행을 하다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점 바깥에 잠깐 쉬고 있는데 소녀가 아주 귀여운 소녀가 너무 이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름을 물어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자기가 소피아라는 거야. 소피아. 10중 8구 소피아 양의 할머니가 소피아야. 그랬더니 음식점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점 주인이 그러는 거야. 얘 할머니가 소피아. 그래서 지금도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첫째 아들은 할아버지, 둘째 아들은 외할아버지, 첫째 딸은 할머니, 둘째 딸은 외할머니.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 그리고 드물게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한 세대 위에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이제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쌍벽을 이루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이름의 저술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니코마코스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도 니코마코스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아버지에게 바쳐졌을까 아들에게 바쳐졌을까. 근데 이제 대충 아들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예요. 윤리학이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도 니코마코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도 니코마코스. 요런 저번에 사람 이름을 거명하는 두 가지 방식 얘기했어요. 어디 폴리스 출신의 누구의 아들 누구. 요건 어떤 사람을 거명할 때고 요거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지. 태어나서. 그래서 요런 것을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도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혼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예 그것과 관련된 표현을 각주 18에 호모니모스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그 히라보로 표현을 했습니다.